네,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의 보유 그리고 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마이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영어로 하면 amortization이라고 하는 거고, 유형자산은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상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방법 또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서도 내용연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그리고 상각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내용연수에 따른 무형자산의 구분이라고 해서 내용연수가 무한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수가 비한정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순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유한해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면 상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영어권과 같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이라면 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계약상 권리나 법적인 기간 또는 예상 사용 시간을 비교해서 미니멈으로 해서 내용연수를 작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그 기업에다가 내용연수를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최대한 그 비용을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길게 가져가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비용이 좀 작게 인식이 되면서 결국은 이익이 좀 과대평가되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연수들을 따져보고 제일 적은 내용 연수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약상 권리라든지 혹은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았을 때, 경제적인 요인과 법적인 요인을 다 고려를 해서 따진다는 건데, 보통 경제적인 요인은 우리가 회사를 기업을 운영해 보면 그 무형자산이 일반적으로 어, 인식이 되는 그런 내용 연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법이나 상법, 그런 기업과 관련된 법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접근을 통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내용 연수 그리고 법적 내용 연수 중 작은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법적 내용 연수를 보면 이건 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특허권부터 강호권까지 이런 식으로 내용 연수들이 법에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만들더라도 그게 법과 좀 상충이 되면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기업 회계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법률에 따른다, 이런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을 이제 상각 기간과 상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먼저 무형자산을 상각 시작하는 것은 사용 가능일이라고 해서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 혹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취득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지하는 거는 매각 예정이거나 혹은 재거일 중 빠른 날 하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 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체감잔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특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을 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먼저 당기손익이라고 해서 일반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산의 원가로 인식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직접법 혹은 간접법으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배웠을 때 직접법, 간접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건데요. 표시하는 방식 자체가, 직접법은 상각을 할 때 자산을 취득원가를 그대로 깎아버리는 것을 직접법이라 하고, 간접법은 그 자산의 아래에다가 누계액을 붙여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각 기간과 상각 방법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매 회계 연도 말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대하거나 유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각 기간과 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전집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잔존 가치가 0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료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보통 잔존 가치를 0으로 잡는데, 누군가가 0인 자산을 구입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잔존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은 있고, 활성시장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잔존 가치를 잡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잔존 가치를 그 활성시장에서 흔히 있는 시세에 따라서 다른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무형자산이 잔존 가치가 있다면 그거에 기초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성 시장이 종료 시점에도 계속 존재한다면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각을 다 끝냈을 때 상각을 다 끝냈을 때 매각될 수 있는 가격을 토대로 해서 잔존 가치를 추정한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잔존 가치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시점은 매 회계 기간 말이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변경을 한다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서 전진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이때는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손상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검사 시기도 매년 실시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손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연수 평가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나 상황이 자산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이다. 이게 계속 비한정적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하는지, 그러니까 계속 비한정적인 것인지를 검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한정적이었던 내용 연수를 이제 유한한 내용 연수로 변경해서 무형자산을 상각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으면 또 손상을 검사한다. 이거 계속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자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유형자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할 것인데, 우선 원칙적으로 매 보고 기간 말 혹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징후가 없더라도 무조건 매 보고 기간 말에 손상 검사를 해야 되는 사유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죠. 먼저 비한정적인 무형 자산이거나 혹은 사업 결합으로 인해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 또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업권과 관련된 혹은 사업 결합과 관련된 부분은 고급회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거니까요. 그때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순서대로 한강 상각, 그 다음에 손상, 그리고 재평가죠. 유형자산 때도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에 선택을 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장부 금액의 경우에는 최취득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빼는 것이, 요건 이제 원가 모형일 때 이야기인 거고, 재평가 모형일 때는 이 앞부분이 좀 달라지죠. 재평가할 때 공정 가치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을 장부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형자산의 재평가 규정을 준용한다니까 동일하게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무형자산의 제거입니다. 항상 시작은 취득이고요. 취득,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각, 그 다음에 손상, 그 다음에 재평가, 마지막으로 제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따른다는 점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거하는 시점은 처분할 때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제거시켜 버린다 라고 되어 있고, 처분 손익은 내가 무형자산을 팔았을 때 받는 돈과 장부에 현재 적혀 있는 돈을 비교해서 처분 이익으로 잡든지 처분 손실로 잡든지 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 매각 금액을 받는 것이 지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을 반영해서 매기 생각한 다음에 이자 수익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중에서도 영업권이라는 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될, 사업 결합을 하게 되겠죠. 다른 회사를 우리 회사를 합쳐버린다는 건데, 그러는 경우에 그 회사에 있던 자산과 부채, 자본을 다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100이었고 70이었고 30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장부 가치는 장부 금액 순자산 가치로 따져보면 30의 금액이 바로 이 회사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30을 주면은 이 회사를 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회사에서는 그 30만을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어왔던 장부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게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무형의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30짜리를 예를 들어 60에 우리가 사온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0에 금액을 더 준 거가 되겠죠. 뭐 3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산의 100, 그 다음에 70, 30으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30의 금액을 더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30의 금액을 더 줬기 때문에 30만큼의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30억의 돈을 줬다, 현금 박치기를 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3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그 대신에 영업권이란 거를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업권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는 권리금입니다. 강남 시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보면, 거기서는 권리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권리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무형의 자원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만큼 더 주고, 대신 우리는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잡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이 되겠고요. 자, 근데 영업권이라는 걸 내부 창출함으로써 영업권을 만들 수가 있고, 사업 결합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식한 영업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에서는 내부 창출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자산이 아니에요. 물론 연구 단계, 개발 단계라고 해서 내부 창출될 때 개발비 관련된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앞에 무슨 내부 창출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영업권은 언제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사업 결합을 해서 획득하는 거, 예, 그때 인식하는 거, 그때는 이제 영업권이라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식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T계정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신 다음에 이 식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 회사가 S 회사를 흡수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합병 대가로 그 회사에 돈을 얼마 줬는지 잘 보세요. 현금 280만 원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해서 그 회사의 장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쪽까지가 자산이고 여기까지가 부채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70만 원이라는 것은 순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따져보면 이 회사의 가치는 270입니다만 우리가 얼마를 더 줬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10만 원만큼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영업권이라는 것은 10만 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처럼 순장부가액보다 더 주면서 인식하는 게 영업권이었다면 그거보다 덜 주면서 더 싸게 산 거죠. 싸게 샀으면 우리는 염가, 싼 가격에 매수, 샀다. 그러면서 차익, 그럼으로 인해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더 싸게 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가매수 차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인식하는 방법을 보시면 자, 합병 대가로 250을 지급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회사는 가치가 270만 원이었습니다. 더 싸게 샀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만큼 영가매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업권의 가치평가라고 해서 초과이익 자본화법, 연매법에서 가치평가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치평가를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쨌든 높은 권리금을 주고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하나 사왔다라고 친다면 그 권리금만큼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위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 입지 상황 그리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계속 내가 우리 무형자산으로 잡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회계 목적 자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업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을 계속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초과이익 자본화법이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연매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업권을 금액을 가치 평가를 통해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권리금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초과이익인 건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초과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먼저 미래 기대이익을 추정을 합니다. 미래 기대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합병하기 전에 그 이전에 맥도날드가 과거 수년간 평균 이익이 얼마였는지 먼저 측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익을 측정함에 있어서 항상 비반복적인 것과 비경상적인 것은 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맥도날드에서 과거 수년간 평균으로 생겼던 이익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뭐 경기가 안 좋아졌거나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과거 수년간의 평균 이익을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정상이익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종 사업에 대한 산업 평균 이익률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맥도날드에 순자산이 있을 것이고 그 자산에 공정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에 그러한 순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동종 산업에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정상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 수년간의 미래 기대이익을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정상이익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 금액을 통해서 초과이익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년 초과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부터 5년간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무한하게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무한하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초과이익을 할인율로 나눠버리면 무한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한 개수 곱해서 영업권을 산출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정 기간만 지속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연금의 현재 가치 식 있었죠. 그 개수를 곱해 주심으로써 영업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매법은 초과이익, 매년 초과이익, 매년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초과이익에다가 지속 가능 연수를 그냥 곱해가지고 영업권을 산출하는 방법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가치평가 초과이익 자본화법과 그 다음에 연매법 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주산수는, 이게 이제 우리 회사고요. 주갑산을 흡수합병하기로 한다. 이 갑산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주갑산의 과거 5년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추가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물음을 보시면 갑산의 초과이익이 무한히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속되면 먼저 첫 번째, 자본화율이 10%인 경우와 15%인 경우 두 가지로 해서 초과이익 자본화법에 의해서 영업권의 가치를 계산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권의 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먼저 미래 기대이익이라고 해서 지난 5년간의 당기순이익, 이거는 갑산 겁니다. 갑산의 지난 5년간의 당기순이익의 평균을 한번 내어보면 금액이 16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중단 영업 부분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은 이익인데 중단 영업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2006년도에 5만 원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평균을 나누기 5로 해서 내기 때문에 요거를 1년치 평균으로 내어보면 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 만 원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갑산은 원래 정률법으로 상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수 같은 경우 우리 회사는 정액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방법을 다 바꾸게 되면 매년 평균, 매년입니다. 1년당 6,000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그럼 또 1년짜리로 지금 평균을 내고 있으니까 플러스 6,000원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갑산의 재무제표에는 특허권 이식되어지 있지 않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해서 상각까지 다 해보니까 매년 평균 만 원만큼의 당기순이익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보시면은 15만 5천 원이 나오죠. 자, 이 금액이 바로 미래 기대 이익이 됩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물음 1번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과이익이 무한히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고, 거기에서 먼저 자본화율이 10%일 경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요, 요 부분 갑산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보니까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초과이익 아까 전에 계산식에 따르면 여기다가
이제 10%를 곱해보시면 1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럼 이 10만 원과 위에 계산됐던 미래 기대이익 15만 5천 원의 차이 금액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5만 5천만큼의 초과 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무한한 내용 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화율 10%를 나누면 이렇게 나누시면은 자본화율로 10%로 나눠주시면은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55만 원이 나오는 거죠. 55만 원. 우선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 10%와 10%가 숫자가 같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10%는 정상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0%는 물음에서 이야기했었던 자본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5만 원의 영업권의 가치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계속 넣어 주시면 되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넣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5%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요 금액 있죠? 초과 이익에다가 여태 10%고 이제 두 번째로 15%인 경우에는 초과 이익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초과 이익에다가 5만 5천 원이죠. 초과 이익 5만 5천 원에다가 지우고 나누기 하시고 15%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36만 6,667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 이익 자본화법에 의한 영업권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10%이냐 자본화율이 10%이냐 15%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이 10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초과이익 자본화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는 초과이익이 5만 5천 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다가 우리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시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10년 동안 15%니까 여기다가 그 연금 개수 있죠. 개수를 찾으셔가지고 곱하시면 되겠죠. 개수는 우리 책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은 227만 6,032원이 되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초과이익이 7년간 지속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연매법에 의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죠. 이것도 초과이익 5만 5천 원에다가 그냥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7을 하시면은 금액이 38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계산하는 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영업권의 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시 상각한다 라고 해서 영업권을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가 있고, 두 번째 내용연수 상각법,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하는 거, 그 다음에 무상각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무상각법을 쓰니까 요걸로 한 달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근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무형자산의 상각 얘기할 때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영업권의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위에 보시는 주장 근거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업권 그 자체만으로는 손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창출 단위에 넣어 가지고 그 현금 창출 단위 취득 시점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내의 특정 그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업 단위에 영업권을 배분한 다음에 그 영업 단위 장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상검사 시기의 경우에는 그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검사 시기라고 해서 매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